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애착 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착은 양육자와 아기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대감의 질적인 상태에 따라 안정애착, 불안정애착으로 나누게 되죠. 당연히 안정애착이 불안정애착보다 좋은 것이지만, 불안정애착이라고 해서 모두 병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30에서 50%의 사람들이 불안정 애착 양상을 보이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 애착 수준을 넘어선 애착의 결여나 손상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합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애착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반응성 애착장애는 양육자로부터 병적인 보살핌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애착장애예요. 특정 애착 대상에게 위안이나 지지, 보호, 애정을 바라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타인에게도 최소한의 정서 사회적인 반응만을 합니다. 눈맞춤도 적고 긍정적인 정서 표현도 희박하고 갑자기 이유 없이 울거나 흥분 혹은 두려워하는 등의 감정 기복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러한 특징이 마치 자폐아와 비슷하다고 해서 반응성 애착장애는 후천적 자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이 바로 병적인 보살핌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병적인 보살핌인가? 이런 병적인 보살핌의 예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양육자가 아이의 기본적 정서적 요구를 계속 무시했을 때, 지속해서 기본적 정서적 요구란 거는 뭐냐면, 위안을 구하는 거, 애정을 바라는 거, 함께 이런 언어나 발달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게 바로 병적인 보살핌의 예고요. 또 다른 병적인 보살핌의 예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1차 양육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한 달은 작은 고모가 받다가 또 석 달은 엄마가 받다가 또 일주일은 할머니가 받다가 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는데 교사가 자꾸 바뀌고 이런 식으로 양육자가 너무 잦은 교체를 보일 때도 아이는 애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어서 반응성 애착장애에 걸리게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병적인 보살핌의 예로는 시설 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설, 가령 한 명의 보육자가 20명의 아이를 돌봐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아이의 어떤 정서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도 반응성 애착장애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발달 경과는 매우 나빠서요. 만약 어린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발달 지연과 성장 지연을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언어와 사회성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자, 또 애착의 결여나 심각한 손상을 보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애착장애. 두 번째가 바로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라는 이름도 요상한 것입니다. 이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도 되게 친한 척 하는 거. 누구에게나 신체적, 정신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분별한 사회성과 과도한 친밀감을 주 특징으로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처음 본 낯선 성인이 나타나면 약간의 경계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는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매달리거나 무릎에 앉거나 사랑한다면서 뽀뽀를 하기도 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친밀한 신체적 언어적 행동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 낯선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아무런 주저 없이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를 잘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너무 주의를 끌고 매달리고 과도하게 사적인 질문을 하고 애정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질리게 되면서 결국은 거부하고 밀쳐내게 되죠. 이러다 보니 이러한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를 갖게 된 아이는 성장 후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친밀하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치게 될 수 있고요. 무분별한 성적 접촉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는 고아원과 같은 안정적인 애착 대상을 갖지 못하는 시설 아동에게 자주 발견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후 6개월이 되면 부모를 확실히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낯가림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특정 양육자에게 선택적 애착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1차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 1차 애착은 대략 돌에서 한 15개월 사이에 형성이 되죠. 아이들은 이러한 애착을 통해서 안전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지만 애착장애처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은 안정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 애착장애 아이들처럼 한껏 위축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철수되어 있거나 반대로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처럼 아무에게나 매달려서 안정감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착장애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아이를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하죠. 신체적 돌봄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요. 정서적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서적 돌봄이 무엇일까? 위안과 지지, 격려를 원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려주고요. 즐거움과 발달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바로 이게 정서적 돌봄입니다. 그런데 이때 즐거움과 발달 자극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도 건강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되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의 발달에도 좋지 않은 거고 건강한 것이 아니죠. 아이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려면 직접 아이와 마주하면서 눈 마주치고 말 이어나가고 주고받고 같은 것을 보고 함께 웃고 울고 모르는 것 가르쳐주고 아이가 잘 해낸 것 칭찬해주고 아이가 알고 배워야 할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게 건강한 자극이고 올바른 정서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혹여라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애착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지체 없이 치료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치료 그리고 부모 교육이 애착을 재형성하고 애착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